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일본이 지진과 화재로 어수선하고 힘든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동은 전쟁에다가 폭탄 테러까지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나라 밖 소식 살펴보는 글로벌 Y에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저는 늘 복 받은 인생이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아니 안 긍정적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저는 어차피 모든 상황들은 벌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 나의 몫이잖아요. 내가 이걸 좋게 해석해서 좋게 나한테 쓰면은 좋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 근데 뭐 이거 안 좋아 이러고 안 좋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일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교황님께서도 늘 감사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글로벌 Y 시간인데 갑자기 영성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희가. 할 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새해 첫날 일본 노토반도를 강타한 지진으로 사상자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진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까지 내려서 지금 실종자 구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지금 사실 실종자 구조가 원활치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끊어졌고요. 통신시설 다 끊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고는 있는데 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지원팀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요. 정전의 단수의 여진의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여진은 심지어 지금 1시간에 5회에서 7회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포털 같은데 일본 지진이라고 딱 쳐보시면은 어떤 게 딱 뜨냐면은 그냥 한 달 단위로 일본을 삥 둘러싸고 지진이 계속 5에서 6개 지진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7.6이었잖아요. 강도가 셌어요. 강도가 셌는데 사실은 계속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전에는 태평양 쪽에 이렇게 속한 쪽에 지진이 주로 벌어졌고 거기 이제 환태평양 교산대라고 해서 활발한 지역이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의뢰껏 오겠지. 원래 일본 지진 많은 지역이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토반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동해하고 가까운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금 뭐 사망자 91명이다, 뭐 부상자 뭐 200 몇 명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여진이라고 얘기하는 자 강진 7.6이 딱 빵 하고 터졌고 5에서 7, 그 6 사이에 여진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7.6이 과연 강진일까? 더 큰 강진의 그러니까 앞에 전조 증상은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우려를 봤는데 강도 8에서 9의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저는 아마 이제 일본은 워낙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매뉴얼이 잘 돼 있다.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그렇죠. 내진 설계도 잘 돼 있다. 우리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 지진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그 후속 대책하고 있는 거 보면 대응을 보고 있으면 거의 후진국 수준이에요. 왜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 뭐 강도가 셌다고는 하지만 유독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났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과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안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요 지역에 핵발전소가 상당히 많다는 걸 이번에 저희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원전이 괜찮냐, 지금 이번 지진에 영향이 없는 거냐는 그 의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부는 괜찮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구조대에 지원을 안 받는 것일까? 그렇죠. 다른 나라를 안 받고 한 군데 이번에 좀 전에 기사를 보니까 주일 미군의 지원만 받겠다. 굉장히 의심스럽죠. 예. 그리고 그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15개가 고장이 났다고 하잖아요.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도 계측기 24개 중에 23개가 고장이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방사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계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어디로 피난을 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곳으로 피난을 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15개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 핵발전소와 관련해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지금 나온 얘기만 봐도 이거 뭐 물이 조금 넘쳤다. 균열이 조금 갔지만 다시 우리가 다 메꿨다라는 식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일본 기자들도 기차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예. 원전과 관련해서 질문 받으시라. 저희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핵발전소 관련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네. 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그걸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기차총리가 바로 그냥 퇴장해버렸어요.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본 정부가 대답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전 밀집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는 거, 더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 게다가 일본에서는 그 얘기를 했죠. 이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30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추정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분이면 그냥 쓰나미가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렸고. 틀렸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뭐 우리 동해 쪽으로 사실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왔었고 예. 뭐 한 30cm 정도 뭐 별 피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해 쪽에도 사실 핵발전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우리는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핵발전소는 만약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느냐? 아무 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데 지금 이 부분도 짚어봤으면 합니다. 일본이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 경보를 발령할 때 거기에 독도를 포함시켰어요. 마치 자국 영토인 것처럼.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그 독도를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쓰나미 주의보 발령 지역으로 딱 표기를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이런 식의 기회만 있으면 독도를 어떻게든 자신들의 영토인 양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대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항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군인들 대상으로 정신전력 교재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현하지 않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지도에 독도를 빼버렸어요. 맞아요. 다 빼버려서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전량 수거하긴 했는데 논란이 있는 와중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걸 왜 우리 정부 측에서 논란을 만들죠? 왜 미리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마치 일본 정부로 하여금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빌드업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한 일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다가 이 쓰나미 경보에 독도가 포함된 걸 보고 또 마음이 또 복잡해지는 상황이었는데 네. 설상가상으로 일본 공항에서 여객기 화재까지 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 민항기가 활주로에 들어오다가 거기에 서 있던 해양보안청, 그러니까 지진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던 구호품을 실어 나르던 그 헬기가 있었는데 그 헬기와 그러니까 불이 먼저 붙었고 헬기와 꽝 하고 부딪혔잖아요.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여객기에서는 빨리 이제 승객들이 대피를 해서 사상자가 없고 그냥 경미한 부상 정도만 있었는데 해양보안청 소속 그 헬기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사망을 했죠. 5명이 탈출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조차도 사실은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뭔가 매뉴얼이 확실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빈틈없는 나라가 아니었구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봤었는데 이번엔 중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동 상황도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추모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테러 배후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아니냐 얘기가 됐었는데 IS가 스스로 배후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이 상황을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솔레이마니가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4년 전에 이라크의 공항에서
폭살당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었거든요. 예. 이 사람을 미국이 폭살을 했어요. 드론으로 폭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한 분노가 이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끓었고 이번에 그 추모식에서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배후로 미국이 거론됐던 건데.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적성국이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이란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란은 IS가 배후를 자처한 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그 폭탄 테러 자체를 IS가 했을 수 있어. 하지만 IS 니들만이 했다고 생각하잖아. 오히려 니들은 행동대장일 뿐이고 그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어. 자,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우리 아니야라고 미국은 먼저 막 발 뺐거든요. 예.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반미, 네. 반 이스라엘 정서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처음부터 계속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인근 국가들, 중동 국가들이 제발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걸 관리하고 돌아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니에요 라고 먼저 얘기를 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폭탄 테러는 벌어졌고요. 이란의 최고위층이 봤을 때는 이란 내부의 어떤 혼란스러움을 당장 규합해야 되는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란이 가장 내부를 단단하게 뭉치게 할 수 있는 건 뭐다? 외부의 적이에요. 그 외부 가장 크게 어디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IS는 배후를 왜 자처했을까? 실제로 IS가 했을 수도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관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미국 말 안 듣는데 이러면서 예멘 후티 반군 계속 본인들 존재감 부각시키고 있죠. 홍해에서. 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때는 이때다 이러고 계속 이스라엘 건들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전쟁이 확전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자, 확전은 쉽지 않습니다. 확전이 된다는 건 뭐냐면 본인의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걸 감안을 하고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중동 국가들이 과연 본인의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걸 감수하고 싶은 나라들이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지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상황은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죠. 예사롭지 그래서 아마 않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세게 주고받고 있어요. 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시 중동을 방문하죠. 그러면서 인근 국가들 쫙 돌아다닙니다. 뭘 하고 돌아다닐까요? 제발. 그러면서 그 국가들로부터 요구사항을 청취를 하겠죠. 네.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관리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관리가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 이스라엘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의 그동안 반기를 들던 수많은 무장단체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거다. 네. 이게 사실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와중에 IS가 한 말이 하마스에다가 시아파 단체들과 협력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요 말 뜻 어떻게 네.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거든요. 네. 자, 수니파가 거의 다수예요. 85% 정도. 시아파가 한 15% 정도 된다고 소수파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시아파 벨트라고 해서 일명 이란이 시아파 벨트의 맹주예요. 큰형님이에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쫙 연결되는. 그런데 하마스 쪽은 팔레스타인 쪽은 사실은 수니파예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본인들이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기 어려운 때문에 상황이니까. 수니파뿐만 아니라 시아파로부터도 어쨌든 이슬람, 무슬림들로부터 본인들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란이 이 하마스에 가장 큰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예. IS는 수니파입니다. 수니파 중에서도 극단주의죠.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IS도 지금 본인의 존재감을 뿜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실제로 본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건 뭐다? 야, 하마스 니들 이제 이란한테 받아가지고 이란 편드는 거 그만해. 우리 말 들어야 돼라고 존재감 뿜뿜의 일부이다. 그럼 하마스가 어머 형님 알겠습니다. 무섭네요. 저희 그럼 그쪽으로 갈게요. 아니요. 이란 쪽에서 사실 지원이 나오지 않으면 하마스는 사실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니파야 시아파야 우리 저기 시아파 건 안 받을래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릴 처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마스 관련해서 이것도 짚어보고 싶은데 하마스 정치국 2인자이자 하마스 전체 서열 3위인 살레흐 알 아루리 부국장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하마스가 휴전 협상도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알 아루리 부국장 어떤 인물입니까? 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마스 지도부는 우리가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물들 쫙 얘기를 했죠. 지금 서열 3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또는 이란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하마스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있던 곳이 어디였어요? 레바논이었어요. 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친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의 명분을 제공을 한 거예요. 레바논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쳐도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치고 있는 이유 뭡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받았어요. 선전포고는 하마스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얘기했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똑같이 레바논도 지금 주권 국가잖아요. 남의 네. 독립국을 이스라엘이 먼저 쳤습니다. 아무리 하마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러면 레바논 입장에서 저희 먼저 쳐맞았는데요. 그럼 저희도 때리겠습니다 해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바논이 지금 그래서 오냐 기회는 찬스다 이러고 싸워보자라고 덤비나요? 말은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레바논 상황이 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네. 이 경제 위기가 심각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게요. 수니파 그리고 헤즈볼라 이제 시아파 헤즈볼라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코비라고 하는 그 기독교 요 딱 세 종교가 권력을 3분할하고 있어요. 예. 헌법에 자 수니파는 뭐뭐를 맡고요. 시아파는 뭐뭐를 맡고요. 콥은 뭐뭐를 맡고요가 딱 정해져 있는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헤즈볼라가 우리가 전쟁할래라고 한다고 해서 레바논 전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수니파나 기독교도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예. 자, 그렇게 권력이 분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레바논의 헤즈볼라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거든요. 시리아도 치고 있고 이라크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계속 건드려요. 예. 계속 건드려가지고 지금 계속 중동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이러다 확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뒷수습 누가 한다고요? 미국이 지금 겁나 열심히 똥줄 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다가 대규모 폭탄 테러에다가 이 복잡한 정세까지 중동 지역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이거 결국은 미국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손을 쓸 수 없어요. 지금 컨트롤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바이든이 본인의 대선을 위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선에서 지게 생겼어요. 미국 경제를 바이든이 많이 살려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려놓은 경제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의 피로감이 너무 길어졌어요. 네. 도대체 미국이 왜 지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불만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가 외교 정책은 더 잘했는데요 라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바이든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우리는 끝까지 도울 것이다 라는 스탠스 입장을 견지한다면 이 전쟁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살펴볼게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서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밝혔죠. 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55mm 포탄 다 우리나라에서 우회 지원된 거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아니 저는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자, 북한이라는 나라는 독재 국가예요. 그리고 러시아도 독재 국가죠. 독재 국가들은 국제 질서를 따르나요? 따르지 않나요? 이거 사실 엄연히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인데. 안보리 제재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가지고 안보리 제재안 몇 개나 나왔을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관련 제재안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는 비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독재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절대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국가들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나라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항의 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국제 질서도 먹히지 않고 있는 네.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이 상황이 참 암울합니다. 네,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이거 뭐 다시 한다고 가능할까요? 안보리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네.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제재 못해요. 이미 있는 뭐 내려진 제재? 아이고 뭔 상관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상임이사국인데. 아이고 이게 참 어디서부터 이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근데 진짜 국제 질서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려면은 미국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부터 단속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너네 너무 내로남불 아니야? 중국이 맨날 그러잖아요. 야 너네 너무 내로남불이야. 니들은 국제 질서 하나도 안 따르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래? 지금 그래서 신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두 축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미국은 절대 따르지 않는 그 국제 질서, 다른 나라한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국제 질서에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쫙 뭉쳐가지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그 개발도상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제 막 수많은 나라들조차도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라도 미국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뭐죠? 이제 관망하면서 각계도선으로 가죠. 그렇죠. 어느 쪽이 우리한테 더 좋은 걸 줄까? 뭘 줄 수 있는데? 얼마나 줄 수 있는데? 우리 많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다극적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아니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죠? 국제 질서가 국제 관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더 큰 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 이념에 매몰돼 가지고 맹방인데 미국과는 우리는 무조건 미국이랑 같이 가야 돼요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대에 복무한 외국인들한테 시민권을 주기로 했다. 요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요거는 2022년부터 요런 게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기고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저는 국제정치평론가라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쟁에서 승리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패배하는 거죠. 아니 저기 사람 안 죽은 나라 있습니까? 전쟁으로? 서로 피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인명피해가 더 많은 게 전쟁에서 패배한 거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패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영토 빼앗기에 중점을 둔다면 러시아가 지금 무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빼앗았어요. 그러면 그랬어요. 러시아가 맞아요. 승리한 겁니다. 자, 러시아는 지금 30만 명 이상 죽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군인들을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같은 예전에 소련에 속해 있던 중앙아시아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경제가 좀 힘들어서 러시아를 어차피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러시아로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유입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푸틴이 그래? 그럼 군대 일단 들어오면은 시민권 빨리 따게 해줄게라는 조건을 내건다라는 거죠. 실제로 왜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 내에 상당히 엘리트 계층, 젊은 계층이 많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에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중에서 그 체제가 싫은 사람들은 도망을 갔겠지만 그만큼 또 그 빈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러시아가 나아요 하는 사람들은 러시아로 오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푸틴이 이용해서 사실 바그너 그룹처럼 용병들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을 또 그런 배경으로 펼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지금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내렸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남성들도 군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 너무 길어졌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지금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서방 국가가 지원을 끊은 상태란 말이에요. 네. 러시아는 그나마 무기라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최대 공습을 계속 퍼붓고 있거든요. 지난달 말부터. 이건 뭐냐면은 러시아는 우리는 아직 건재하고 이렇게 퍼부을 능력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한번 니들이 막아봐.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있는 무기 가지고 계속 소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유.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도 지금 징집이 잘 안 돼서 불법적으로 이 징집을 피하는 사람들 때문에 재판을 한다 어쩐다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네. 전쟁에서는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글로벌 Y에서도 그렇게 밝고 행복한 소식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진짜 그래 한번 붙어보자. 뭐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평화가 정말 최고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황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네. 글로벌 Y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